네, 안녕하세요. 농장과 식탁의 김재민입니다. 오늘 제가 함께 나눌 얘기는, 최근에 이제 이슈가 되고 있는 기후위기에 관한 내용들이고요. 최근에 이제 축산업이, 기후위기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또 이제 실제적으로, 일반인들은 이것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들을 좀 보고요. 대응 방안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세계는 지금 기후위기 대응에 총력을 좀 기울이고 있습니다. 좀 코로나 위기나 우크라이나 사태 이런 것들이 좀 더 크게 보이지만 2015년부터 이제 2050년까지 지구 온도를 산업혁명 이전에 그 1.5도씨 이내에서 좀 관리하겠다라는 그런 목표를 세웠고요. 2050년에 탄소 중립을 이루겠다는 그런 목표하에 전 세계가 지금 협력을 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2008 기후협약을 가입하면서, 지난해 이제 2030년까지 온실가스의 40%를 감축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고요.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하겠다는 시나리오를 확정해서 발표한 바 있습니다. 농축산 분야 같은 경우도 2018년 대비해서 2030년까지 27.1%의 그 온실가스를 줄이겠다는 목표를 정부가 세웠는데, 관련하여서 논의가 좀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내 온실가스 배출량을 이제 도표로 나타낸 건데요. 보시면은, 에너지 부분이 이제 가장 이제 많은 걸로, 나타나고 있고, 회색으로 되어 있는 것처럼 한 2.9% 정도가 이제 농업 분야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걸 좀 자세하게 살펴보면, 농업 분야, 아까 말씀드린 2.9% 정도이고요. 재밌는 것은 1990년도 대비해서 온실가스 증감률이 1% 정도밖에 증가하지 않았다. 대신 다른 산업 분야 같은 경우는 163%, 178% 이렇게 큰 폭으로 증가한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좀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이제 농업 분야 중에 축산 분야죠. 축산은 농업에 들어가 있으니까 축산업의 총 배출량 대비해서 비중은 1.29%고요. 그중에는 추구, 돼지 이렇게 있는데 추구가 0.9%, 돼지가 0.24% 정도, 우리나라 전체 배출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건 이제 글로벌 이제 그 통계를 가지고서 나타난 건데, 여기서도 보면 이제 에너지 분야가 73.2%로 온실가스 배출량의 그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요. 농업과 이제 그 토지 이용해서 18.4%고, 그 중에 이제 축산 부분이 약 한 5.8% 정도 배출되는 걸로 이렇게 공표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이제 결국 탄소 중립을 위해서 가장 우리가 이제 집중해야 될 분야는 에너지 전환에 있겠죠. 그래서 이제 화석연료 같은 것들을 사용량을 줄이고 신재생 에너지로 이제 전환하는 거에 이제 한번 가장 큰 그 목표로 보이고요. 그것도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전 세계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제 경제연구원에서 이제 발표한 내용도 탄소 중립의 요체는 에너지 전환에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제 알 수 있는 내용인데, 실제 이제 언론에서 그 회자되고 있는 내용들을 보면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작년 3월 달에 이제 주권조선이 발표한 그 보도를 보면, 원전을 이제 그 디스하기 위해서 한 것 같은데, 고기가 문제다. 탄소 중립과 관련해서. 또 이제 이런 뉴스에서는 10년 안에 이제 육류 소비를 안 줄이면 지구가 더 뜨거워진다. 축산 비율을 줄이고 산림 복원을 해야 된다. 이런 류의 뉴스들이 많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많이 접해 보셨을 거예요. 요건 이제 그 언론진흥재단에서 이제 갖고 있는 그 툴인데요. 빅카인즈라는 그 빅데이터, 뉴스 빅데이터 플랫폼을 통해서 7월 1일부터 9월 31일까지 작년에 이제 축산업을 가지고서 이제 보도된 내용들을 어떤 내용들이 같이 보도된다 봤더니 온실가스가 가장 큰 그 비중을 차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온실가스, 지속 가능, 배양류, 이런 내용들이 쭉 있는데, 이거 다른 도표를 보면, 온실가스가 이제 가장 많이 이제 축산업 관련해서 보도가 된 걸 알 수 있죠. 그리고 배양육이나 메탄가스, 기후변화, 이런 내용들이 이제 축산업이 관련 내용이 보도될 때, 같이 보도된 내용들을 볼 수 있고요.
요거 데이터 같은 건 2021년 7월 1일부터 9월 31일까지 이제 그 조사인데, 요걸 2020년 같은 기간, 2019년 같은 기간, 2010년부터 쭉 살펴봤는데, 2010년부터 2018년까지는 기후위기 관련된, 온실가스 관련된 연관 검색이 되지 않았습니다. 비카인즈에서. 단, 2019년부터 이제 그게 본격화되는데, 이런 형태를 보이게 돼요. 이제 축산업, 2020년 같은 경우는 축산업 하면은 FTA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뭐 이제 2011년도 이럴 때는 구제역 나오고요. 뭐 이제 2016년 같은 경우는 살충제 계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나왔는데 2019년도부터는 언론들이 축산업 하면 온실가스, 배양료, 메탄가스 이런 좀 기후위기와 관련된 그 검색들이 함께 보도가 됐다는 것들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 저는 이제 채식주의 단체들의 좀 도덕적인 공격으로 저는 이것들을 좀 살펴보고 있는데 이게 이제 작년 4월인가 했던 지구의 날이란 그 날에 이런 비건 단체들이 했던 그 행사예요. 그래서 이제 축산하면 기후위기 주범이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뭐, 51%를 배출한다. 뭐 이런 육류산업은 기후위기 주범. 이런 내용의 퍼포먼스들을 그 당시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되게 많은 언론들이 이것들을 이제 보도했었는데, 이런 좀 그 주장들이, 그 전부터 이루어졌는데, 잘 수용이 되지 않다가 2019년도 그때부터 뭐 가뭄도 많았고 비도 많이 왔고 이런 그 이상기후가 좀 반복되다 보니까 어디서 이게 있을까 혹시 고기 아니야라는 그런 좀 그 의심들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요거는 카우스피라시라는 그 다큐멘터리인데요. 여기서 또 동일하게 주장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요거는 이제 넷플릭스에 가면 요 다큐를 볼 수 있는데 축산업이 51%의 그런 기후 그 온실가스를 배출한다. 뭐 이런 내용의 그 주장들이 담겨 있고, 축산업이 이런 교통부자, 항공기, 배, 뭐 기차, 화물트럭, 이런 자동차들이 배출하는 온실가스보다 축산업이 더 많이 배출하고 있다고 이런 주장들이 되게 자극적으로 보도가 됩니다. 그 다큐로 이제 주장이 됩니다. 이게 그냥 그들의 그런 뭐 주장으로 그치면 문제가 안 되는데, 이 내용들이 공공 영역에서 수용이 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제 시도교육청에서 이제 그 주일에 채식식단 제공, 채식이나 운영 이런 행사들을 이제 본격적으로 하기 시작하는데 작년에 뭐 서울시가 이걸 서울 교육청이 이거 한다고 그랬을 때 그 떠들썩하게 이제 그 성명서도 나갔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전부터 있었어요. 뭐 2019년, 뭐 18년부터 뭐 울산교육청, 뭐 인천교육청 이런 교육청들이 시도교육청들이 이제 채식이나 운영을 앞다투어 이제 하고 그게 탄소 배출을 줄이는 그런 행동으로 이제 그 미화가 됐고요. 뭐 서울시 같은 경우는 이제 교육청과 다르게 육식 줄이기 캠페인을 뭐 또 해서 굿바이 미트 챌린지라는 이런 거를 이제 그 시민들이 챌린지에 참여하면은 뭐 상품이나 선물을 주는 이런 행사도 했었고 뭐 이런 하루 채식 챌린지 이런 것들이 이제 전국적으로 이제 지자체나 뭐 교육청이나 이런 것도 통해서 그 시도가 됐고요. 결국에 이제 작년에 10월에 이제 그 통과한 2050 탄소 중립 시나리오에도 축산 대체 식품을 좀 활성화하는 내용들이 담기게 됩니다. 결국 이제 채식주의자들이 그 주장했던 내용들이 결국 정책으로 수용이 됐다고 이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뭐 이런 주장들이 어떻게 가능했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아무리 생각해도 축산업에서 51% 이렇게 높은 그 온실가스를 배출한다는 게 상식적으로 좀 이해가 되지 않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도 보면, 우리나라도 그렇고, 이제 세계 배출량도 보고, 봐도 70% 이상, 80% 이상의 이제 에너지 부분에서 이제 온실가스가 나온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그 내용들이 잘못된 것이냐, 뭐 이렇게 한번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축산업이 기후변화의 주범이 된 여러 근거 자료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원전과 같이 나오는 게 유엔산하 식량농업기구 FAO에서 2006년도에 발표한 축산업의 긴 그림자라는 보고서가 있습니다. 이 보고서는 축산업의 그림자라니까 어두운 면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분유 문제, 뭐 악취 문제, 여러 축산업과 관련된 그런 문제들만 다 모아놓은 책이에요. 근데 이제 이게 이 보고서의 특징이 축산업의 그런 어두운 그림자 문제가 국가마다 틀려요. 우리나라 틀리고 미국 틀리고 유럽 틀린데 그 문제들을
다 모아놓다 보니까 어느 특정 지역의 문제가 전 세계의 문제인 것처럼 약간 좀 오도될 수 있는 그런 좀 약점이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온실가스와 관련된 부분이 이제 여기 이 파트에 들어있고, 이 한 문장이 결국은, 기후위기의 주범처럼 여겨지게 되는 원인인데, 요건 이제 보고서 맨 말미의 요약 파트에, 축산업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양이 약 18% 되는데, 이거는 운송수단 전체가 배출하는 것보다 많다라고 이제 여기서 기술하게 되죠. 그래서, 18%도 많아 보이는데, 아까 5점 몇 프로였잖아요. 18%라는 거 한번 좀 기억해 주시고, 이 18%가 모든 운송수단보다 더 많이 배출을 한다. 이렇게 좀 주장하는 내용의 보고서가 F에서 발표가 되고, 이 내용이 계속해서 회자가 되는 것이죠. 또 하나의 보고서는 월드와치라는 그 민간 환경연구소에서 발표한 자료인데, 요거는 되게 좀 슬림한 자료예요. 아까 그 앞에 축산업기 김그린자 같은 경우는 한 4,500페이지 되는 아주 두꺼운 보고서고요. 이거는 이제 뭐 잡지 같은 거에 한 10여 페이지 정도 들어간 건데, 거기서 이게 왜 나왔냐면, 2006년도에 발표된 축산업의 김그린자가 18%라고 얘기했는데, 우리가 계산해보니까 그거 틀려. 우리 계산법으로 하면 51%야 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왜 51%인지에 대한 내용들을 짤막짤막하게 이제 여기서는 설명하고 있고요. 이 내용들이 2009년도에 발표가 됐고요. 아까 말씀드린 2006년, 2009년 이후 꾸준하게 이것들이 확대 재생된다면서 결국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 2019년도에 이후에 축산업이 기후위기를 일으키는 주범인 것처럼 회자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축산업의 긴 그림자에서는 축산업 온실가스 배출량이 교통 분야보다 많다. 그리고 아니다. 이것도 과소평가됐다. 52%가 맞다. 이 두 가지가 이제 섞이면서 축산업의 기후변화의 주범처럼 낙인 찍히게 되는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기자들하고 이제 학자들하고 좀 차이점이 있는데, 기자들은 빠르게 글을 써야 되기 때문에 한번 어디서 어떤 보고서를 보고 보도가 되면 원전을 보지 않고 계속해서 그걸 보고서 계속 반복해서 이제 근거지를 쓰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은 이 둘 내용들은 이후에 다 수정이 되고 이것들 같은 경우는 전혀 이제 학계에서는 그 취급받지 못하는데, 언론들은 지금도 이 두 내용들을 가지고서 기사를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축산업의 긴 그림자가 뭐에 문제일까?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축산업이 18%라고 그랬고, 운송 분야가 16%라고 그 보고서에 나오는데, 2%가 많죠. 근데 뭐가 문제냐면, 축산업은 축산물 공급망에서 배출되는 전 세계 배출량 뭐냐면, 사료작물 재배부터 시작해서, 뭐, 곡물 수송, 배합사료 제조, 배합사료 운송, 가축 사유, 가축 수송, 도축, 유가공, 육가공, 하여튼 뭐 축산업과 관련된 모든 그 분야에서 발생되는 온실가스를 다 추정해서 합산한 거예요. 운송분야는 뭐냐면 그냥 자동차나 비행기가 그 운행하는 동안 배출되는 양, 요것만 합산한 겁니다. 그러니까 공정하게 합산하려고 비교한다 그러면 축산 분야도 사육 단계에서 배출되는 양만 가지고서 비교하든가, 아니면 여기처럼 철광석의 그런 그 재련부터 시작해서 쭉 그 모든 단계까지 다 합산해야 되는데, 공정하지 않은 비교죠. 그래서 이 공정하지 않은 비교가 정설처럼 여겨지고 있는, 공정한 비교처럼 여겨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 교통 분야하고 농업 분야 온실가스 배출량 이렇게 비교해 보시면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교통 분야는 계속 늘고 있고 농업 분야는 줄고 있죠. 여기 정체되어 있는데, 농업 분야 안에 축산 분야가 들어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 격차는 더 크다 할 수 있고요. 좀 공정하지 않은 비교, 잘못된 비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월드와치에서는 아까 51% 얘기했잖아요. 이제 51%라고 이제 얘네가 이제 주장하고 있는 내용들인데, 몇 가지만 편한 것만 말씀드리면, 가축 호흡 감가분과 토지 사용 감가분이라는 게 있습니다. 가축 호흡 감가분은 뭐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온실가스가 이산화탄소, CO2, 메탄, 아산화제수 이런 것들이 있는데, 가축의 호흡, CO2는 온실가스 배출량이 합산되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CO2가 이제 온실가스라고 여겨지고 있는데, 가축의 호흡에서 나온 거는
합산을 안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인위적인 온실가스냐 인위적이지 않은 온실가스냐를 가지고 따져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축산 분야에서 나오는 온실가스가 이제 메탄이 지금 대표적인데 거기서 나오는 메탄보다 그 강이나 호수나 댐이 있죠. 그런 곳에서 나오는 메탄가스가 훨씬 많습니다. 근데 거기서는 강이나 호수 같은 경우는 인공적이지 않기 때문에 늪지대 같은 데는 않기 때문에 온실가스로 이제 합산하지 않고요. 이제 가축도 호흡 같은 경우는 빼는 거죠. 만약 가축 호흡을 좀 넣는다고 하면은 사람이 호흡할 때 나오는 온실가스 CO2도 같이 합산해야 되는데 사람이 호흡하는 것도 이제 합산하지 않고 있고요.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이산화탄소는 배출되자마자 바로 흡수됩니다. 왜냐하면 사육수수 많고 산량물이 재배되고 있기 때문에 항상 탄소 중립이다라고는 보면 될 것 같고 메탄 같은 경우는 이제 분해되는데 10년이 걸려요. 이제 분해가 되면 CO2가 되는데 그 분해될 때까지 온실가스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제 이거는 온실가스로 좀 치고 있는데 저는 이것도 지금 시점에서 10년 전 메탄은 다 분해가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충분히 다 흡수가 되고 있는데, 이것도 저는 약간 좀 억울한 면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계속해서 이제 분해가 이루어지고 흡수가 되고 있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에 대한 좀 주장이 저쪽에서는 CO2도 넣어야 된다. 근데, 실질적으로는 CO2는 다 흡수가 되고 있기 때문에 합산을 하지 않는 게 맞고요. 토지 이용이에요. 이게 뉴스에 많이 나오는 건데, 브라질의 산림을 사료작물이나 뭐 가축을 방목하기 위해서 농지로 바꾸고 있다. 불태워서. 그런 주장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아까도 앞 뉴스에서 보면 축산업을 줄이고 산림을 복원해야 된다는 얘기가 여기서 나오는 건데, 대표적인 나라가 이제 브라질이잖아요. 그래서 전 세계에 이게 산림 면적을 비율로 나타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2000년 같은 경우는 31.9%가 산림이죠. 전 세계에. 근데 지금은 2018년도 기준 31.2%, 0.7% 정도가 이제 줄었는데, 브라질은 얼마큼 줄었나? 65.9%, 산림 면적이 넓죠? 65.9%에서 59.7%, 꽤 많이 줄은 걸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약 한 6.2% 정도가 줄었는데, 그러면 이게 전부 다 농지나 농업으로 갔느냐 한번 살펴보면 될 것 같아요. 요거는 전 세계 이제 농지 면적 비율이에요. 그러니까 지구라는 땅덩어리에 그 땅에 농지가 몇 프로 있는지를 나타내는 건데, 세계가 37.3%, 2000년에서 2018년도 36.9%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산림 면적도 줄었지만 농지 면적도 줄었어요. 브라질 같은 경우 27.3에서 28.3, 약 1% 정도 늘었는데, 아까 앞선 자료 보면 실제 줄어든 면적이 6.2죠. 그러니까 결국 뭘 말하냐면, 브라질의 산림 개발, 전 세계의 산림 개발 대부분은 농업으로 가는 게 아니라 다른 정도로 사용되고 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 살펴보면, 국내 산지 전형 현황을 보면, 농업용 비중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용이, 국내 산지 81%가 비농업용, 2018년 같은 경우는 95%가 비농업용이에요. 그러니까 대부분은 골프장이니 도로니 공정이니 택지니 이런 것들을 조성하려고 쓰고 있고, 농업으로 가는 면적은 얼마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일부 사례, 브라질의 사례를 들어서 브라질의 산이 불타고 있는데 그거는 농업으로 가고 있다, 축산으로 가고 있다는 그 주장이 맞지 않다. 이것들을 보면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좀 억측이나 약간 좀 잘못된 주장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월드워치에서 주장하는 뭐 다른 발생원이에요. 아까 이제 52%가 되기 위해서 여러 내용들이 있는데 뭐 이런 내용들이 쭉 주장이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51%다, 18%가 아니다. 근데 FAO가 이제 2013년도에 비슷한 보고서를 또 한 번 발표를 하는데 여기서는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을 14.5%로 이제 추정을 합니다. 결국 뭐냐 하면 얘네들의 주장, 월드워치의 주장을 수용했다 그러면 더 늘어나야 될 텐데 오히려 이제 더 정밀하게 조사해 봤더니 14.5%로 이제 줄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제 월드워치의 주장은 학계에서는 받아들이지 않는 좀 가짜 과학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것들이 언론을 통해서 지금도 확대 재생산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수기를 해봤어요. 와, 왜 그러면 51%여야 될까?
이 월드워치 보고서의 뒷면에는 탄소 중립 방안이 나오는데, 축산물을, 소비되고 있는 축산물 중 25%를 두유, 뭐 배양류, 콩고기, 이런 걸로 이제 바꾸면 온실가스 탄소 중립을 이루는데 큰 도움이 된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그 25%가 18%에서 시작이 되면 25%를 감축하다 하더라도 총 배출량의 4.5%밖에 줄일 수가 없어요. 미미한 거죠. 아주 미미한 양밖에 줄일 수 없는데 이게 51%가 기준이면 25%를 축산물을 이것으로 바꿨을 때는 12.75%나 줄이는 효과가 발생을 합니다. 결국 뭐냐면 이분들이 이게 채식주의자들이 쓴 저기 보고서인데 52%라는 주장은 결국은 축산업이 나쁜 사람이라는 것들을 좀 그 프레임을 씌우고요. 채식과 채식 관련 산업 확대를 이끌기 위한 약간 좀 과장된 주장이라고 할 수 있겠다. 탄소 중립을 이룰 수 있는 큰 그 수단인 것처럼 보여지기 위해서 51%라는 주장, 억지 주장을 하고 있다고 저는 좀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의 주장대로 채식을 하면 탄소 배출량이 줄어들까라는 것들을 한번 제가 살펴봤습니다. 저는 이제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채식을 하더라도 탄소 배출량은 거의 줄지 않는다. 좀 더 말씀을 드리면 잘못하면 탄소 배출량이 축산분야에서 늘어날 수가 있다라는 주장하고 있는데요. 여기 10kg당 온실가스 배출량을 보면 탄소 발자국을 가지고서 이제 총 공급만 가지고서 살펴본 건데 쇠고기 분야가 되게 많고요. 그다음에 뭐 이제 양고기, 그다음에 이제 젖소고기 이런 것들이 쭉 나옵니다. 뭐 돼지고기도 있고요. 이제 우유도 있고 낮고 이제 쌀이나 밀이나 뭐 이런 것들이 더 이제 낮은 걸로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만약에 쇠고기나 돼지고기나 이런 것들을 덜 먹고 이런 쌀이나 밀이나 이런 채소들을 먹으면 온실가스를 크게 줄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좀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주식이 쌀일 경우에는 상황이 좀 달라집니다. 왜 달라지냐 하면 우리나라 이제 농업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 양을 보면 경정 부분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축산업이 이제 약 44% 정도 전체 축산에서 농업에서 배출된 양의 절반 이상을 경정 농업이 좀 참여하고 있고요. 요것들을 이제 더 나누면 장래발의 분뇨 처리 이렇게 좀 별재배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요걸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아까 이제 그 농업 분야별 배출량을 이렇게 살펴보면 시계열로 보면 축산 분야, 가축 분야나 장래 분야 이게 축산 분야인데 축산 분야는 51% 13% 늘었습니다. 1990년도 대비해서. 근데 반대로 벼재배 같은 경우는 쌀 소비가 줄어들면서 40% 가까이가 줄었어요. 그럼 이제 그러면서 지금 현재 상황에 와 있는데 만약에 그러면 우리 고기 소비량을 1990년도 수준으로 낮추자. 그러면 절반 정도로 줄을 거잖아요. 축산 분야. 근데 그러면은 축산물 소비를 통해서 얻었던 칼로리를 무엇을 통해서 얻을 수 있을까요? 한국 사람은 당연히 쌀 소비를 늘려서 축산물 소비를 줄인 부분을 대체해 나가겠죠. 그럼 결국은 뭐냐 하면 온실가스가 가장 많이 발생되는 벼재배가 더 늘어날 수 있고요. 축산물 줄더라도 결국은 이 비율대로 똑같은 비율대로 줄더라도 줄일 수 있는 양은 1%에 불과하다. 아까 앞서서 설명드렸죠. 1990년도 대비해서 2018년까지 그 농업 분야에서 온실가스 양은 1%밖에 안 늘었다고 했잖아요. 또 하나 소득 수준이 있습니다. 1990년도 같은 경우는 1만 달러를 간 넘었을 때예요. 소득 수준이. 근데 지금은 3만 달러가 넘다 보니까 같은 가격이라도 같은 품질이라도 더 비싸더라도 국산을 더 사 먹는 그 수요가 있기 때문에 자칫 수입 축산물을 줄이고 국내산은 유지하거나 늘릴 수 있는 상황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축산 분야 온실가스 배출량은 더 늘어날 수도 있다. 사항들을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요건 이제 주요 부문별 온실가스 배출량은 이제 보여드리는 건데요. 일본, 한국, 미국, 브라질, 중국 이렇게 배출량이 많은 나라들 주로 보여드리는 건데, 브라질만 좀 틀리죠. 브라질만 농업 분야가 1등이에요. 나머지는 다 에너지가 1등인데, 에너지가 2등이죠. 근선체로 1등이 이제 농업 분야인데, 결국은 모든 나라가 에너지 전환에 올인하고 있을 때, 브라질은
에너지 전환 플러스 농업 분야 배출량을 같이 줄여야 되는 그런 고민이 있겠죠. 그 탄소 중립으로 갈 때. 농업이 1등인데 농업 그냥 놔두고서 다른 분야만 줄여서는 그 탄소 중립을 이룰 수 없기 때문에 브라질은 축산이나 농업 분야 배출량에 되게 민감한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 미국이나 한국이나 일본 보면 농업 분야가 뒤에 후순위에 있고 양도 얼마 되지 않습니다. 결국은 이제 브라질에서 통용될 수 있는 탄소 중립 운동이 전 세계 다른 나라에서 동일하게 지금 펼쳐지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펼쳐지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브라질 되게 욕 많이 먹잖아요. 살펴봤습니다. 제가 시계열로 살펴봤더니 브라질은 2010년대 초에 엄청난 양을 줄여요. 온실가스. 우리나라는 그래프가 이렇게 돼 있거든요. 지금 줄인 적이 한 번도 없는데 브라질은 엄청난 노력을 통해서 온실가스를 줄인 상태입니다. 결국 이제 브라질은 계속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보다 온실가스 저감에 더 모범국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어떤 나라가 줄여야 될 것도 봤습니다. 전 세계 배출량 봤을 때 중국 비중이 제일 높고요. 그 다음에 미국, 인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 여기 있는데 브라질하고 비슷해요. 그러니까 이제 축산부 분야, 농업 분야가 크다고 그래서 아까 축산 분야가 51%라 했는데 브라질이나 인도가 전 세계에서 소를 제일 많이 키우는 나라인데 중국이나 미국에 비해서 상대가 안 되죠. 결국 이제 축산업이 51%라는 주장, 축산업이 주범이라는 주장이 약간은 여기서 여러 차례 살펴보면 호구라는 것들을 알 수 있고요. 여기서 이제 하나 좀 주목해야 될 게 뭐냐면 온실가스 배출량을 공표하는 방식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공식적인 내용은 그 분야의 배출량만 보는 거예요. 에너지는 에너지만 보는 거고, 그 다음에 축산은 축산만 보는 방식이 있는데, 또 하나는 전후방 산업, 연관 산업을 전체를 다 통틀어서 보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게 탄소 발자국하고, 고구마 추계 방식이라고도 하는데, 축산업이 지금 18%다, 15%다 하고 있는 거는 공급만 추계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제 산화작물 재배부터 시작해서 폐기물 처리까지 전 과정에 있는 온실가스를 다 넣어가는 건데, 저는 이 방식이 이제 폐기될 때가 됐다. 더 이상 필요가 없다라고 주장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전후방 산업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은 대부분이 전기 사용이나 에너지 사용에 있습니다. 근데 아까 설명드렸죠. 전 세계가 2050년까지 에너지 전환을 통해서 탄소 중립을 이루겠다. 결국은 축산업계가 노력하지 않아도 전후방 산업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는 0이 된다는 거죠. 앞으로는. 결국은 축산업계가 이 분야에 대해서 관심 가질 필요도 없고 부채의식을 가질 필요도 없다. 우리는 우리 분야, 축산 분야, 당내 발효, 그 다음에 분뇨 처리 과정에서 발생되는 온실가스만 집중해서 줄이는 방법들을 좀 논의할 필요가 있고요. 이게 이제 이 방식이 나쁜 이유는 뭐냐면 이 모든 분야를 줄이기 위한 방편으로 채식주의자들은 가축을 덜 키우면 돼. 축산물을 덜 먹으면 돼. 이걸 줄여주면 나머지도 줄 거야 라고 하는 주장을 펼치고 있어요. 근데 지금 전 세계에서 논의되고 있는 것들은 에너지 전환을 통해서 이걸 줄이지 않아도 전후방 산업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 양은 자연스럽게 줄어들게 된다. 이것들을 좀 말씀드리고 결국은 탄소 발자국이나 공급만 추계 방식, 많아 보이는 이 방식은 굳이 할 필요가 없다는 것들을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전 했던 내용 반복이고요. 이제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 현황, 요건 이제 국내 온실가스 배출 현황인데 농업 분야가 2.9%입니다. 그 중에 돼지가 0.24%, 전체 총 배출량에 이제 한우나 나머지가 1.29%, 요 농업 분야고요. 결국 이제 농업도 아주 작은 상황인데 돼지도 전체에서 따져보면은 크지 않은 분량을 갖고 있다라고 설명을 드리고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이제 뭐냐면 사실은 분뇨에서 온실가스 양이 더 많이 배출이 돼요. 다른 나라 상황 같은 경우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특수한 상황인데 뭐냐면 분뇨 처리 방법에 이제 특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분뇨를 호수 같은 데 이렇게 가둬서 이렇게 좀 보관했다가 영농기에 그것들을 쭉 빨아갖고 액비로 탁 뿌리는 그런 방식이에요. 뭐냐면 결국 현기성 처리 방식이거든요. 근데 그 현기성 처리 방식 같은 경우는 메탄이 매우 많이 발생하는 방식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액체 상태를 보관을 하더라도 전부 다 폭기를 합니다. 이게 호기성 처리인데 호기성 처리라면은 이제 암모니아 배출량은 많아지는데 메탄이나 아산화질소 배출량은 거의 미량만 발생하게 돼요. 그러니까 결국은 국내 분뇨 처리 방식이 돼지가 원래
똥이 많아서 더 많이 나와야 되는데 호기성 처리 방식을 채택했기 때문에 온실가스와 관련된 부분들은 좀 작게 좀 개선이 되고 있다. 대신 이제 문제는 뭐냐면 암모니아가 다량 배출되면서 미세먼지 문제를 좀 촉발시키고 있다는 게 이제 문제고요. 요 미세먼지 문제 같은 경우 제가 2017년도에 축산단체 그 회장님들 모시고 제가 이제 2017년도에 암모니아가 다량 배출되는 산업이다 보니 미세먼지를 그 촉발시키는데 큰 관여를 하고 있다. 이 문제가 앞으로 문제가 될 수 있으니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라고 제가 조언을 드렸는데 그때 저희가 이제 그 축산업을 망하게 할 놈이라고 하면서 엄청 욕을 먹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 대응을 안 했습니다. 축산업계가 대응을 안 했다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18년도에 유기질 탑입 공장이 이제 그 암모니아 규제 사업장으로 바뀌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지금은 이제 아직 시행이 되지 않고 있는데 결국 이제 그런 규제 때문에 축산업계가 이제 어려움을 겪게 됐다 말씀을 드리고 온실가스 문제 같은 경우도 큰 문제가 안 될 것 같지만 좀 미온적으로 대처하면 결국은 이 앞에 있는 사례처럼 실현 규제가 좀 도입될 가능성이 있다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축산물의 온실가스 저감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크게 장내 발효하고 분뇨 처리 두 군데서 나오는데요. 제가 이제 여러 자료들을 쭉 살펴본 결과 이제 그 가장 원칙이 되는 방법이 하나 있더라고요. 뭐냐면 사료 이용률의 향상입니다. 그러니까 섭취한 먹이를 최대한 소화해서 흡수할 수 있으면 분뇨에서의 온실가스가 줄어들고요. 장내 발효 과정 중의 온실가스 양을 줄일 수 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그 사료의 그런 효율을 높여야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고요. 그거는 결국은 사료 영양 분야의 혁신이 지금 필요하다는 그 이해가 됩니다. 또 하나는 뭐 소화 및 이용을 개선하는 뭐 첨가제 개발 뭐 이런 분야에 집중적인 좀 투자가 이제 필요하다는 거죠. 그럼 축산업계가 해야 할 일입니다. 어떤 일을 해야 될까라고 좀 고민해 봤는데 첫 번째는 세수주의자와 관련된 단체들이 10에서 15년 동안 이 두 보고서를 가지고서 계속해서 축산업을 공격해 왔어요. 그 기후위기를 일으킨 주범이라고. 근데 이 잘못된 정보가 2019년도 이후에 언론을 오염시키고 교육계를 오염시키고 정부까지 동조하게 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이거를 넘어서려면 앞서 제가 설명한 내용들을 좀 알려야 되는 활동이 필요하고요. 결국은 이게 잘못됐다는 것도 알려야 되는데 한 번 발표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얘네들도 가짜뉴스도 10년, 15년 동안 계속 퍼뜨렸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넘어서려면 최소한 10년 정도는 다양한 채널로 이 잘못된 정보에 대한 바로잡는 활동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더불어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온실가스 저감, 적은 양이긴 하지만 축산 분야, 농장 분야도 탄소 저감을 위한 노력이 함께 병행될 때 요 프레임에서 좀 벌어날 수 있겠다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강론으로 들어가면요. 감축 방안인데 가축 분뇨하고 장로 발효가 이제 핵심 솔루션이기 때문에 이것들을 농장 단위에서 그냥 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사료회사의 몫이 필요하죠. 아까 사료의 그런 그 영양 소화 흡수율을 높이면 좋아지기 때문에 사료회사가 이제 사료의 저감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을 개발하는 노력이 사료회사가 좀 해줘야 되고요. 축산농가들 같은 경우는 뭐 양존뿐만 아니라 뭐 다 여러 초점이 걸려있기 때문에 뭐 조사료에서도 많이 나와요. 그 소화 과정에 뭐 이거를 그 흡수를 높일 수 있는 방법들이 좀 필요하고 가축 분뇨 처리 방법 개선이 필요하고요. 에너지화나 부수 방법 개선이고 또 하나는 퇴액비를 시비하는 방법이 좀 그 개선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똑같은 것도 잘못된 방법을 채택을 하면 더 많은 온실가스가 좀 발생하기 때문에 처리 방법 개선, 퇴액비 시비 방법 개선, 건축수랑 활성화 뭐 이런 거에 축산 농가들이 좀 몫으로 주어질 수 있겠다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제 축산 분야 중에 이제 그 사료회사 지원 방안인데요. 이제 온실가스를 줄이면 돈을 주는 사업이 있어요.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 사업이라는 게 있는데, 요게 이제 축산농가에서 만약에 이제 사료회사에서 어떤 첨가제나 사료를 개발해서 먹였더니 탄소가 저감됐어요. 그러면 이 돈을 누가 주냐면 인센티브를 농가한테 주게 돼 있습니다. 근데 결국은 사료회사에서는 그거를 개발해도 큰 이득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저탄소 배열사를 제조를 공급하는 업체에 유인이 없으니 이 감축된 인센티브를 사료회사한테 다 몰아줘야 된다는 전 주장을 하고 있고요.
농가들 같은 경우는 다른 방법으로 인센티브를 좀 줘야 된다. 이런 생각을 좀 갖고 있고, 실제적으로 이제 농림부에서도 제가 이제 요것들을 함께 이제 회의를 한 적이 있는데, 요것들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이제 한 적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분뇨 처리 부속도를 높이는 활동인데요. 지금도 이제 부속도 의무화 때문에 이제 부속이 안 된 퇴비 같은 경우는 벌금을 물게 돼 있는데, 부속도를 높이는 뭐 액비 폭기나 분뇨 교반 활동을 하면 아산화질소나 메탄 발생량이 획기적으로 줄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부속도를 높이는 활동이 안 높이면 그 페널티를 무는 방식인데, 반대로 활동을 하면 좀 그 인센티브를 주는 쪽으로 좀 한다 그러면 농가들이 이런 활동을 좀 더 열심히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또 하나는 액비 살포 방법 개선인데요. 과거에 뭐 이런 방식으로 이제 지금도 하고 있는 데가 많은데 그냥 막 그 쏟아 붓는 방식이죠. 근데 그게 아니라 이거를 땅 속에다 주입하는 방식으로 바꾸면 대표적인 온실가스인 아산화질소와 메탄의 발생량이 획기적으로 감소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상살포를 했을 때는 이렇게 발생하는데, 지중살포, 땅속에 주입하는 방식을 했을 때는 33%, 42%가 감소하더라. 또 하나, 퇴비 같은 경우는 그냥 야적해놓거나 살포하고 그냥 많은 경우가 많은데, 그 토지에다가 이제 그 살포를 한 다음에 바로 이제 로터리를 쳐서, 그 땅속에 이제 들어갈 수 있게 해준다 그러면은, 그것도 이제 그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는 활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활동들이 좀 개선이 돼야 될 것 같고, 이제 뭐 조달해 보면은 한우 쪽인데 좀 그 패스를 하고요. 경축수는 활성화인데 퇴액비를 이제 저장하는 방법 중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농지에다 활용하면은 그 땅 속에 퇴비 그 탄소가 이제 저장되는 효과가 또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자가 사료포나 경작지를 확보해서 이제 그 분뇨를 시비를 하면 이런 농가들한테 인센티브를 주는 방법들, 또 이제 남이 그 소비하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소비했을 때 좀 인센티브를 주는 방법,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좀 고민될 필요가 있고요. 요거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한우협회 탄소 중립 대책위원회 때 제가 이제 발표했던 내용인데, 농림부에서도 몇 가지는 자기가 이제 수용하겠다고 얘기했던 건데, 이런 방식으로 아까 했던 내용들을 인센티브를 좀 준다 그러면 그 온실가스를 줄이는데 조금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여기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개별 농가나 개별 업체들이 온실가스를 줄이는 방법론을 개발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걸 내가 시행했다고 해서 온실가스가 줄었다면서 절대 그거 줄었다고 그것을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뭐냐 하면 온실가스를 줄 수 있는 방법이 나오면 그 방법을 환경부에 등록을 하고서 검증을 받아야 돼요. 검증이 통과돼서 이 방법을 사용하면 5%가 준다, 10%가 준다라고 검증이 되면 그다음부터는 그 방법론을 이용만 하면 농가나 업체들은 줄인 걸로 인정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개별 검증이 아니라 한 번만 누가 그것들을 검증을 받아주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나는 이 방법을 써야지, 이게 아니라 축산업계 자체적으로 이제 어떤 방법론들을 개발해서 인증을 받고 그것들을 이제 사용하는 쪽으로 이제 가야 된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요. 결론입니다. 그래서 이제 특정 분야 탄소 중립 가능성, 저는 그냥 기본적으로는 억울한 누명을 쓰고 있다. 우리 축산업계가 이 억울한 누명을 좀 벗어나는데 범축산업계가 좀 노력할 필요가 있다. 최소한 10년 정도는. 또 하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축산업계도 탄소 중립에 동참을 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이런 부정적인 인식을 좀 개선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 활동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부록인데요. 아까 이제 전임 회장님이 공익적 기능에 대한 얘기를 좀 하셨는데, 사실은 아까 제가 찾아봤더니 그 내용은 전혀 공익적인 기능이 아니더라고요. 그냥 그거는 일상적인 활동이고요. 축산업의 공익적 기능, 환경 분야 공익적 기능은 이렇게 있습니다. 뭐냐면, 뭐 이런 부정적인 인식이 있죠. 근데 제가 이제 찾아봤어요. 축산업의 어떤 공익적 기능이냐면, 사료 원료로 이것들이 좀 이용이 많이 되고 있는데, 요거를 제외한 나머지는 폐기물 아니면 식품 부산물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버려야 되는 것들인데, 이것들을 사료 자원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전부 다. 아니, 폐기물이나 이제 농산 부산물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떤 것들이 이제 어떤 폐기물이나 부산물이 이용되고 있나 찾아봤더니, 사료관리법 시행규칙에 보니까 이렇게 많은 부산물과 폐기물들이
사료 자원으로 이용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쌀겨부터 시작해서 그런 여러 박류, 이제 주정박이니 대두박이니 다 이제 버려야 될 것들인데 축산업계가 비싼 돈 들여 사줘갖고 사료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축산업계가 이 내용들을 이용해주지 않는다면은 식품업계들은 아마 엄청난 그 곤란한 처지에 빠질 텐데 어느 정도 제가 추산해봤어요. 뭐냐면 사료업계가 전방산업 이런 곡물이나 이런 쪽에서 구매하는 금액을 살펴봤더니 2018년도에 약 한 5조 5천억 정도의 곡물과 식품 폐기물을 구매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 축산업이 그 전 세계에 한 6억 명 정도가 굶주리고 있는데 가축한테 이 곡물들을 때려먹여서 인류가 굶주리고 있다 이런 공격도 당하는데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보면은 곡물보다 식품 폐기물에 3조 원 이상의 금액을 지불하면서 우리가 이것들을 처리해주고 있더라. 결국은 이것들이 축산업계가 사료로 이용하지 않으면 결국은 다 이것들을 부숙해서 퇴비를 만들든가 이제 처리를 해야 되는데 말씀드렸잖아요. 3조 원의 돈을 주고 사오는 건데 아마 3조 원 이상의 아마 비용을 식품업계가 물게 될 것 같고요. 그 과정에 많은 온실가스가 배출될 거다. 왜냐하면 똑같은 내용, 그 원물인데 이 원물을 가축이 먹고서 일부는 저장하잖아요, 몸에. 나머지가 이제 탄소가 되는 건데, 많이 줄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렇게 보시면 축산업은 지구를 가꾸는 청소부다 해서 유기성 자원 재활용과 순환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고요. 이 분야를 조금 더 파고들면 축산업이 그 환경 분야에 정말 큰 기여를 하고 있다는 것들을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오늘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